지난해 7월 경제 전문가들은 서부 각국이 재정 적자 삭감 등의 과제를 뒤로 미루는 상황을 일본화로 표현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의 경제 상황이 거품 붕괴 후에 일본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세계 경기 회복의 장애로 남아있는 유럽. 사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럽의 재정 리스크는 진행형입니다. 결정적 조치를 바라는 유럽 사태. 오늘 이슈타파에서는 일본 사례로 본 유럽 재정 리스크에 대해서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투자전략팀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유럽 사태를 보면 재정위기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떠오르고 그러면 뭐 또 정책 공조가 나타나서 다시 가라앉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재정위기 문제가 불거진 지도 지금 몇 년째인데 지금 현재 어떤 국면에 와 있다고 먼저 판단을 하십니까? 예, 일단은 아직은 좀 확산 국면에 있다는 거 보는 게 일단 정확한 판단일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확산이 좀 가속화되면 정책이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 나오면서 그것을 좀 뭐 미봉책으로 이제 막아주고 또 그것이 좀 또 약해지면 다시 이제 위험 자체가 좀 확산되는 그러한 반복 과정이 상당히 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다시 뭐 ECB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시장 개입을 하겠다는 의지가 이제 천명이 되면서 다소 또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간 그러한 국면으로 좀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유럽 문제 사실은 처음에 발생했을 때 이렇게까지 오래 질질 끌 거다라는 생각은 네. 좀 못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째 이렇게 장기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뭐 파이낸셜 타임즈라던가 유럽 경제지 같은 경우에는 거품 붕괴에 의해 이제 장기 침체를 겪은 뭐 일본과 비슷하게 갈 수도 있다 해서 일본화라는 표현도 많이 쓰기도 하던데요. 네. 결국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원인 측면은 사실 좀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일본도 과거 90년대 초 이제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사실 거기도 뭐 내수라는 어떤 그런 대규모 이제 화랑이 있었던 부분, 그러한 것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각국 정부,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부실로 이어졌고 또 일부에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대규모 파산이라든지 또 그것이 은행들의 어떤 대규모 구조조정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이어지면서 일본 경제가 각종 정책을 펴도 이제 경기가 잘 돌아서지 않는 결국 이제 장기 저성장 뭐 또는 장기 침체에서 우리가 소위 이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이제 용어를 많이 쓰는 그런 디프레 국면으로 사실 갔었는데요. 지금의 유럽 사태도 어떻게 돌이켜 보면 뭐 결국에서 원인 부분은 결국 이제 부동산이라는 부분 또 이제 결국은 이제 부채를 과도하게 썼다는 부분 자체가 이제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최근 들어서 일본과 사실 이제 많은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제 일본과 유사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과거에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책을 썼었고 그 다음에는 소위 이제 제로금리 정책을 핀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폈는데 사실 그러한 것들이 일본 사례를 보게 되면 너무 이제 좀 시간을 두고 동시다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좀 이제 선제적이지 못하고 약간 좀 후행적인 정책을 폈다는 것이 이제 일본 문제 자체를 좀 어떻게 보면 장기화시키고 또 좀 심각하게 만든 부분들인데 이러한 사례 때문에 사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쪽이 선제적으로 제로금리 정책이라든지 양적 완화를 이제 폈다는 측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좀 빨랐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위기 대응책에서는 사실 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좀 더 이제 일본과 이제 유럽 사태를 좀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럽 상황이 더 심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자체가 일본은 이제 부채가 늘어나고 뭐 이러한 구조 속에서도 나라 자체가 상당히 좀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과거 일본이 뭐 일본 땅을 다 팔았을 경우 미국 땅을 뭐 다 사고 남을 뭐 이러한 정도의 어떤 자산을 가졌던 국가이기 때문에 우선 정부 부채가 늘어났지만 그 정부 부채를 대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자산으로 다 소화를 시켰습니다. 특히 이제 가계 쪽에 금융 자산 자체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국채를 대부분 가계나 뭐 이런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연기금 이러한 것들이 소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외국인이 국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국내에서 소화가 됐다는 거죠. 이제 문제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가장 두드러지가 앞서 말씀드린 나라에 돈이 별로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해외 자산도 없고
가계도 역시 좀 가난한 그러한 국면이라 보면 지금 나라가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빚을 내부적으로 흡수할 수 없고 대부분을 외국인이 결국 국채를 사줘야만 이제 굴러가는 그러한 구조라고 본다면 뭐 역으로 얘기해서 저희가 외국인이 결국 국채를 사지 않는다고 하면 나라가 결국 어떻게 보면 자금 조달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희가 진단을 내릴 수 있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유럽 문제가 일본 문제에 비해서 좀 더 심각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정의를 내릴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각종 이제 구조조정, 기업들도 구조조정을 많이 했고 이제 금융기관도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 이제 유럽위기가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러한 구조조정 자체가 전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구조조정이라든지 금융기관의 어떤 구조조정이라든지 결국 우리가 과거 아시아 외환위기, 우리나라도 아시안 IMF 위기를 겪었지만 결국 그것을 이제 헤쳐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과정 속에서 보면은 이제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고 결국 이제 부실한 부분을 이제 과감히 도려내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 유럽 문제는 아직 그러한 단계까지 이제 진행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도 어떠한 부실이 더 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을 과연 누가 부담할 건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소는 일본보다도 사실 문제 자체가 좀 심각한 것이 아닌가 좀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런 일본 사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해법을 찾기 위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팀장님께서도 유럽 재정 위기 그 해법을 일본 사례에서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장기 침체를 겪었지만 분명히 2000년대 초반에 회복 국면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뭔가요? 잠시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러한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정책이 잘 안 막히면서 결국 과감한 기업 구조조정 자체가 있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자동차라든지 철강, 화학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금융기관의 부실이 사실 커졌는데요. 그러한 부실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그런 통폐합을 시키면서 은행의 경쟁력을 높였던 부분.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 이제 지금도 우리도 이제 유럽 문제나 뭐 각종 이제 어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얘기되고 있는 신용 경색 문제 자체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결국 이제 정책이 작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는 그동안 과거 일본을 보게 되면 돈을 풀어도 사실 이게 잘 시중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됐었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 자체가 상당히 좀 먹혀서 신용 경색이 완화됐다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제 90년대 후반 IT 붐이 있으면서 일본이 내수 부분은 상당히 좀 힘들었지만 수출 쪽에는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창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일본 경제가 좀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하는 원인이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95년을 전후로 해서 엔화가 약세 흐름으로 이제 전환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상당히 엔화가 뭐 70엔대에 가는 그러니까 엔고 현상 자체가 있었는데 90년 후반부터 95년 중반부터는 결국 엔 약세 현상이 벌이면서 2000년대 초반에는 엔이 뭐 130엔 정도까지 가는 초약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대내외적인 상황들 자체가 맞물려졌다는 것이 일본 경제가 잠시나마 잃어버린 10년에서 다시 벗어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사를 보니까 일본 은행 부총재인가요? 일본의 그 장기 침체 원인 중에 하나는 그 인구 구조 때문이다라는 내용도 있었던데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유럽과 일본 쪽의 그런 인구 구조 변화는 어떤 상황인가요? 공교롭게도 인구 구조도 상당히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잃어버린 10년 초, 그러니까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저희가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는 한 15세부터 한 60세의 인구 자체가 전년 동을 비해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일하는 세대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제 자산 가격을 지지를 못했던, 결국 이제 누가 집이라든지 주택을 사줘야 되는데 그러한 사줄 사람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줄어들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자산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됐었는데. 지금 유럽도 비슷한 사회가 지금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 전후로 해서 결국 유럽도 생산 가능인가 이제 감소세로 좀 돌아섰고요. 또 하나 이제 또 우리나라도 뭐 얼마 있으면 맞닥뜨릴 문제인 고령화 문제 자체가 일본도 90년대부터 고령화라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는데 지금 유로 역시 지금 고령화라는 부분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인구 측면에서 보더라도 결국 이 떨어진 자산 가격을 뒷받침해주면 누가 돈을 버는 그러한 어떤 세대층이
어떤 주택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자산들을 사줘야 되는데 그러한 자산들을 사줄 수 있는 어떤 세력, 그러니까 세대 자체, 인구수가 줄어든다는 부분은 결국 향후에도 자산 가격이 오른다는 상당히 좀 재앙 요인으로 될 수 있고 그것이 과거 일본의 그러한 잃어버린 10년의 하나 원인이 됐듯이 유럽도 비슷한 원인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자산 가격, 부동산 가격의 폭락은 그대로 이제 가계 부채로도 늘어날 가능성도 높은 것이 결국 이게 또 실업률 문제로도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업률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지금 계속해서 안 좋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유럽이 안고 있는 또 하나 이제 고질적 문제가 말씀하신 이제 실업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이 안 좋아서 실업률이 올라갔지만 실업률이 최대 올라간 게 5.5% 정도 수준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그 뭐 상황이 안 좋아도 결국 실업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았던 부분들인데 두 자릿수로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반면에 지금 유로 같은 경우는 전체 실업률 자체가 11%가 사실 지금 넘는 상황이고요. 그 스페인 같은 경우는 뭐 20%가 지금 실업률이 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뭐 그 부분 역시 결국 누군가 돈을 벌어서 뭔가를 사줘야 될 어떤 그러한 가계라든지 인구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결국 제약받을 수 없다. 특히 이제 실업률이 높다는 부분은 뭐 앞서 미래소득이라는 부분에서도 사실 별로 이제 기대할 게 별로 없다고 한다면 결국 일본에 비해서 결국 우리가 유럽 사태를 이렇게 사례를 비춰보면 유럽 사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특히 실업 문제 같은 경우 해소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이 유럽 문제 자체, 뭐 부채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채 문제를 끄기 위해서는 결국 경기가 사실 살아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경기를 살아나는 부분 자체가 고용이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제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유럽 문제는 좀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그런 문제에 좀 빠져 있다라고 좀 전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일본이나 유럽이나 좋지가 않고 금리 수준은 어떤가요?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채 수준이 많아도 자국에서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 부분이 상당히 이제 초저금리, 그러니까 제로금리를 가면서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하는 이제 벤치마크 금리라고 하는 10년물 금리 자체가 일본 같은 경우는 1%대로 상당히 낮은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1%대로 이제 채권을 발행하니까 이제 낮은 비용으로 사실 자금들 조달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결국 이제 이자 비용 자체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로 이제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유로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일본과 비슷하게 금리 자체가 상당히 낮은 상태이고 또 일부 이제 단기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이제 금리 수준이 낮지만 지금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금리가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뭐 7%대를 계속 넘나드는 부분은 결국 높은 이자를 주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는 부분도 일본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불리한 여건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유럽의 문제가 일본보다 더 좀 심각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유럽 문제 그럼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방안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뭐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해결책이 있다고 하면 지금 3년 가까이 끌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결국 아직도 이제 이러한 문제 자체가 뚜렷하게 해결을 보이지 못하는 부분은 결국 뭐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동전의 양면과 같을 수도 있는데 결국 빚을 많이 지고 있고 빚 때문에 결국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빚을 결국 탕감해주는 방법. 그러니까 대규모로 이제 지난번에 그리스에 대해서 뭐 민간 채무권자들이 뭐 50% 정도 이제 탕감을 해줬는데 뭐 그러한 식으로 전체적인 나라 빚을 각국이 이제 채권자들이 결국 한 50%, 60% 가까이 이제 어떻게 보면 탕감을 해서 더 이상 안 받겠다. 이제 남은 부분만 잘 갚으러 하는 그러한 식의 어떤 것들이 좀 방법이 하나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한 부분은 결국 뭐 지난 6월 말에 유로 정상들이 모여서 얘기했던 듯이 결국 하나의 나라를 결국 만드는 유로 합중국,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유로라는 그런 뭐 미국과 비슷한 이제 합중국 형태의 나라를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모든 재정, 모든 부채 자체가 하나의 잘 사는 나라도 있고 못 사는 나라가 있으니까 결국 모였을 때는 그것이 이제 전체적인 부담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한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 방법이 이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텐데, 근데 후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어떤 합중국을 만들려고 한다면 결국 각국이 정치적으로 모든 이권을 다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결국 뭐 프랑스가 아무리 이제 뭐 나라가 크다 하더라도 결국
잘 사는 독일에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복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간다고 하면 그것이 잘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조금 약간 퀘스천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방안 말씀드린 거하고 두 번째 방안 말씀드린 거의 공통적인 현상은 그 뭐 탕감을 해주든 또는 뭐 유로 합중국을 만든 간에 누군가는 결국 손실을 떠안아야 되는 그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손실 자체를 누가 떠안아줘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결국 그것을 독일이 결국 해달라는 지금 어떤 시장의 요구인 것 같고 또 각 나라 요구이고 독일은 그것을 이제 아직은 거부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 결국 비용을 누가 떠안느냐 하는 부분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뭐 유로 문제 자체의 어떤 해소 방안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환경, 매크로 환경 자체도 지금 과거 90년대, 2000년대 초반과 지금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근에 유럽 경제 회복에 있어서 새롭게 좀 혹시 나온 그런 뭐 위험 요소가 있다면 뭐 이런 어떤 게 있을까? 앞으로 또 이 유럽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럽 문제 앞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일본 사례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의 상황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누군가 그 비용을 떠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유럽 문제 자체는 지금 3년에 걸쳐서 저희가 경험했듯이 결국 위험이 커지면 뭐 단기적으로 미봉책이 나오고 뭐 이러한 어떤 과정 자체가 상당히 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 멍드는 건 사실 뭐 경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장기적인 어떤 침체 부분은 뭐 얘기를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얘기는 안 할지언정 결국 유로라는 경제 자체가 아주 저성장 흐름에 상당 기간 갈 수 있다. 그것이 뭐 10년이 될지 뭐 5년이 될지 부분은 추가로 상황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결국 상당 부분 저성장 흐름 쪽으로서 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저성장 기조 자체를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위험 요소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각국의 실업률이 너무 높다. 결국 우리가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하는 목적 자체도 보면은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실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래야 기업들이 뭐를 팔고 하는 부분들인데 결국 실업률이 높다는 부분은 그러한 수요 창출 자체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가뜩이나 정부의 어떤 경기 부양 정책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어떤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수요가 안 나온다고 하면 결국 공장이 제조업체들이 팔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제한적이니까 기업의 이익도 잘 안 날 것이죠. 그렇게 보면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저성장 흐름으로 가는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유럽이 아직 좀 나타나지 않은 현상, 뭐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러한 그 저성장 흐름이 가고 뭐 한 경우는 결국 구조조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과잉 부담을 결국 벗어나기는 어렵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보면은 프랑스의 뿌조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이제 계획들을 이제 상당히 내모이고 있는데요. 네. 결국 그 물건이 잘 안 팔린다고 하면 남은 그 유유 설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떨어뜨린 또 고용이란 부분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유유 노동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결국 물며 겨자 먹기로 결국은 해고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본다면 결국 유럽이 아직은 겪지 않은 부분 자체가 이러한 구조조정에 대한 여파 자체가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한 것도 역시 경기에는 상당히 좀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슈타파에서는 일본 사례를 통해서 유럽의 재정 리스크를 진단해 봤습니다. 유럽의 재정 위기는 유로존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한국 등 글로벌 실물 경제까지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급격히 악화시켰습니다. 아직은 유럽 위기의 태풍 영향권에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대응 체계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냉철한 투자 전략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순영의 이슈타파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